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조길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아이 건강을 위한 식생활 전환을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요한 럭스트렘 교수예요. 독일에 있는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이고 포츠담 대학 교수이거든요. 이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거의 탑 오브 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이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기후위기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그런 정책,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혹은 경제인들은 가능하면 이 수치를 더 높이려고 하죠. 뭐 1.6도,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한계치다. 반드시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그런 한계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그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1.5도는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임계점을 지났다고 선언을 했어요. 올해 전 세계 도처에서 겪고 있는 폭염, 그 다음에 우리도 겪은 이 물난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과학자들이 인류는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학이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여기 언론에서도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인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정말 인류사의 이 지구라는 행성이 나타난 뒤로 인류가 겪는 아마 굉장히 가장 결정적인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했다고 했죠. 그런데 바다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해수온이 매일 신기록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한 해에 그 상승도가 거의 20년치를 한꺼번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이 표시가 2023년경부터 해수온이 갑자기 점핑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해수온과 기온 상승은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우리한테 지구에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가 머금고 있던 이 수분,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풀이 머금고 있던 수분들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수증기가 많이 몰려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수온 상승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물기운이 증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수분을 머금 그런 구름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쓰나미 구름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구름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 이 올라간 수증기가 전 세계에 골고루 이 비를 뿌리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가 오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다 폭우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재난으로,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호남지방, 그 다음에 그 경상도, 그 다음에 뭐 중부지방, 강원도, 이 지역들이 겪었던 이 폭우가 바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북구청에서는 한 10분 만에 갑자기 가슴께까지 이 물이 차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길을 건너거나 혹은 실제로 인명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광주도 대한민국도 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이미 닿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도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질 때 한 2, 3년 정도라는 그런 답이 과학자들에게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유엔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2100년까지 2.9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시간대이죠. 2.9도면 이건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2도 넘어서면은 살 수가 없어요. 1.5도도 이미 매우 위험합니다. 인류는 그런데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기후혁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자국 협상, 전 세계에서 협상단이 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협상을 하는 그때 과학자들이 길거리에서 벌인 시위 장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가 기후협상 대충 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는 기후혁명이 필요하다. Climate Revolution, 그 다음에 or we will lose everything. 기후혁명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재산, 심지어 우리의 형제,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때 시위를 했냐면 자기 목에 체인을 걸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줄을 내 목에 걸고 옆에 있는 동료의 목에 걸고. 왜냐하면 경찰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시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는 순간접착제를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손을 붙이고 그 경찰이 자기들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경찰이 그 본드 녹이는 걸로 이렇게 손을 떼어가지고 그 손발 들고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드디어 외치기 시작했어요. We want to live here. 우리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그 일을 외치면서 거리로 지금 나선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유럽도 안전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과학자들이 기후재난이 앞으로 심화될 경우에 전 세계 어떤 지역이 가장 그 취약할까를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예요, 이게. 까만 이 사선으로 그려놓은 지역들이 에, 취약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북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중부지방,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그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니까 유럽이 가장 취약한 나라, 가장 취약한 지역인 거예요, 사실.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럽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3, 4, 5세 된 아이를 둔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2023년 지구날 4월에 타임지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다시 요한 록스트링 교수가 나오죠. 제가 제일 유명하다고 했죠. 실제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화석연료 이제 그만 쓰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채식과 영농 방식의 개선. 먹거리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드물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필수 전략은 에너지 전환, 먹거리 전환,
탄소 흡수원 보호이다. 탄소 흡수원 보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할까? 여기 왼쪽 그 그래프에 보면은 위쪽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표시한 거예요. 아래쪽에서 첫 번째 단락은 바다가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과 이 그 숲이 또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흡수해 준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 생태계, 바다와 육지의 자연 생태계가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이나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생태계를 혹은 바다라는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바로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후위기 극복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먹거리 전환을 얘기하는데 그럼 식단이 왜 중요한가? 이건 제가 유엔에서 캡처한 거예요. 당신의 먹거리 선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Matter a lot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유엔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식이 왜 문제인가? 첫째,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요. 축산업에서는 전체 온실가스의 한 14.5 내지 20%를 배출합니다. 그걸 우리의 어떤 피부에 닿게 설명하자면 비건 채식을 하면 그 한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2.47kg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런데 제일 아래 보면 육류를 1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10.2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한 75%가 줄어들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 186g의 육류를 섭취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지, 세계적으로 유수한 과학 잡지죠.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잡지들은 세계 탑 과학 잡지들이에요. 여기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거는 2018년에 사이언스에 실린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논문입니다. 소고기는 100g의 소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5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완두콩으로 100g의 단백질을 완두콩 단백질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푸릇푸릇하고 그다음 요리하기도 쉬워요. 밥뿐만 아니라 뭐 카레라거나 다양한 요리, 스튜라거나 이런 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0.4kg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똑같은 100g의 단백질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2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식 새우도 18kg이나 배출해요. 새우, 양식 물고기, 우리 먹는 물고기도 양식 물고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물고기도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육식의 또 다른 문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을 하면 채식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료를 경작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소한테 먹여서 도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할수록 기존의 농경지가 가지고는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숲을 불태워가지고 경작지하고 목초지를 만들어가지고 경작을 해서 이것을 사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조 평의 숲이 사라졌어요. 아마존 열대우림도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한 해에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한 5% 정도를 흡수해준 거대 탄소 흡수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제는 탄소를 흡수하기는커녕 탄소를 오히려 배출하는 탄소 배출원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아마존은 우리하고는 뭐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용되는 사료의 48%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아마존의 숲이 불태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의 중요한 문제는 녹조 라떼 발생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녹조 발생과 해양 대두전의 주 원인은 해양 대두전 바다 안에 있는 그 바다가 모두 다 그냥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을 대두전이라고 하거든요. 물풀도 없고, 그러니까 수초도 없고, 물고기들도 살지 않는 이런 곳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런 주 원인이 지나치게 사용된 비료와 축산 분뇨 때문이다. 이거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이에요. 가축 분뇨와 비료가 녹조 발생의 주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녹조는 4대강 보호를 만들어놔서 물길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이것만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녹조라는 것은 이 플랑크톤이 급증하는 현상이거든요. 급증하려면 그 안에 영양물질이 과다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분뇨 안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성분, 비료 안에도 들어있죠. 질소와 인이. 이런 성분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플랑크톤이 급증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녹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뇨가 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축산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녹조 발생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의 원인은 체류 시간, 즉 유속이 저하되고 댐으로 막혀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질소와 인이라는 영양 물질이 반드시 유입이 돼야지만이 녹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 8월 말부터 9월에 이게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6월 하순부터 완전히 녹조가 끼어버리는 이런 지금 녹조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녹조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잠재적 간 독성, 생식기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직접 근처에서 흡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에어로졸 형태로 16km까지 날아가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된 어패류를 먹을 때도 당연히 섭취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이나 상추나 이런 데다 녹조 독성이 그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까 녹조 독성 에어로졸이 16km까지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동댐에 이렇게 녹조가 꽉 끼었는데 그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녹조 독성을 흡입하면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기함할 일인데 2022년에 부산에서는 이 낙동강은 녹조 독성이 매년 심한 곳 중에 하나예요. 낙동강, 영산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강, 그 다음에 안동댐, 대청댐 이런 것들이 다 식수로 쓰거나 농업용수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2022년 부산에서는 정수를 해도 식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로나 써야 될 4등급 원수가 정수돼 가지고 2달간이나 시민들의 식수로 공급이 됐어요. 우리가 만든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에는 이 생선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의 이 거대 탄소흡수원인 이 바다 생태계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육식 때문에. 볼까요? 이건 유엔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Fish carbon stabilizes our climate. 물고기가 흡수 조장해주고 있는 탄소가 우리 기후를 안정화시킨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초, 식물성 플랑크톤 다 탄소 흡수원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C, 탄소는 내 몸에 저장해서 성장하고 크고 O2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 우리가 숨 쉬는 산소를 제공해 주거든요. 적당히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이런 생명들이 다 탄소 흡수원의 주 원인 물질들인데 그 전 세계 바다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업적 싹쓸이 어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대형 어류의 90%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바다 밑을 긁는 그런 저인망식 어업을 통해서 그,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매 분마다 축구장 4,300개의 바다숲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그래서 2048년이면 텅 비게 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바다가 텅 비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인간도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태계와 생명계, 생명의 그물망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유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육류 소비량은 일인당 186g이라고 했죠.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네요. 191g이나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무려 3,300kcal라고 해요. 영양학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수치는 2,500kcal거든요. 무려 800kcal나 더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는 매우 부끄러운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그렇게 만연해 있고 그런 세상에서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식의 또 다른 문제는 물 부족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소고기 1kg 생산할 때 15,000리터의 물이 듭니다. 양고기는 10,000리터. 그에 반해서 채식, 밀은 1,800, 앞자리 숫자가 틀립니다. 쌀은 1,600, 옥수수는 1,200, 감자는 한 300g 정도. 그래서 전 감자를 착한 감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물도 적게 들죠. 그런데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크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많아요. 또 비타민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착한 그런 그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단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류가 살아남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의 문제가. 유럽이 이 가뭄으로 지금 보니까 가뭄이 들어도 500년 만에 가뭄. 우리 이번에 폭우가 이 200년 만에 폭우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한 번 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재난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과잉 경작으로,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풀도 자라지 않는 곳에다가 이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하수를 품어 올려가지고 경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지하수들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지하수의 수계가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 지하수는 생명수입니다. 그 지하수가 다 고갈되면 다시 채울 때까지는 8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의 시대에는 이 지하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생명수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990년대 초반인데 그때 독일은 이미 지하수 사용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정원에 물 주는 거 안 돼. 농사도 안 돼. 이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품어 올려서 생수 마시죠. 그 다음에 그냥 농사 짓죠. 정원에다 물 뿌리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식의 또 다른 문제는 기아하고 식량 위기입니다. 이 소고기 1kg 생산할 때 사료가 한 10kg 정도 듭니다. 똑같은 땅에서 크기의 땅에서 소고기로는 한 명만 살리는데 감자로는 22명을 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식단을 바꾸고 식량 분배를 이 불균형을 우리가 해소한다면 이 기아이기도 상당 부분 우리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가 한 9분의 1 정도가 기아 인구거든요. 그리고 기아로 인한 사망이 매일같이 2만 5천 명이나 돼요. 지금 전쟁이 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하루에 2만 5천 명 죽었다는 소식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짱하게 살아가면서 어디에선가 매일같이 2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 다수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키울 때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너무나 귀하고 좋아 보였어요. 제 아이를 군대를 보내놓으니까 모든 군인들에게 눈길이 갔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게 되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가뭄이 아닐까? 폭우나 가뭄. 왜냐하면 이게 식량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식량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의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거고요. 그래서 난민 물결의 거대한 흐름이, 난민 이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가 않게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안전하지 않고는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자기 문화를 즐기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지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도 안전하다. 그런 뜻이죠. 비건 채식이 왜 중요한가? 이건 과학자가 제시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예요. 세상을 지키려면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2020년부터 10년 단위로 절반씩 줄여서 2050년이면 딱 50억 톤, 5기가톤만 배출해서 그것을 생태의 탄소 흡수원이 흡수해줘서 제로로 만든다는 게 이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먹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50년에 먹거리 영역에서만 지금처럼 육식해 갖고는 114억 톤을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식단을 바꾸면 비건 채식을 하면 전체 농경지의 한 75%가 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땅이 자연 초지 상태로 돌아가면 이것이 한 해 한 80억 톤, 지금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한 20%나 흡수를 해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가 놀랍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채식의 이점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채식을 하되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죠. 지금은 정보가 많아요. 채식을 하면 뭐 통곡식을 먹거나 싹 틔운 곡식을 먹거나 콩을 싹 틔워서 먹거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함께 먹거나 그 다음에 익힌 채소하고 생채소들을 잘 먹거나 채소도 가능하면 혹은 과일도 가능하면 이 농약 묻은 부분을 수세미 같은 걸로 잘 닦아서 껍질째 먹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조언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고 물 잘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률이 이거는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실린 다국적 팀들이 연구한 그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히려 사망률이 10%나 감소한다. 돈 많이 드는 만성질환자 줄어든다. 그래서 의료비가 한 해 1,300조 원 줄어들 거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이득도 740조 원에 달할 거다. 한 해에 2,000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이제는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먹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돈이 더 들 거잖아요. 이런 돈이 채식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각국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먹거리 전환이 갖는 경제적인 이득을, 저한테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최근에는 하도 정치가들이 말을 안 듣고 맨날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치가들, 협상단들을 설득하려고 그 데이터들을, 그 보고서를 만들어냈어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비만율이 10년 새 2.4배나 증가했어요. 비만이 모든 질환의 근원이에요. 우리나라 30, 40대 남자의 비만율이 46%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서역에서 좀 기차 시간보다 빨리 와서 계단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들이 배 안에, 자기 이 앞에 장구통을 하나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지나친 비반이 많지? 그랬더니 그 뒤에 제가 이 자료를 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목격했던 것이, 지나친 게 아니었구나. 46%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3, 40대는 예전에 우리 세대에 비해서 1년에 1.5년을 늙는 가속 노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 국가 예산도 많이 들 거고, 돌봄 비용 때문에 국가 재정이 휘청하게 될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이들 키 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1.5년 늙는 가속 노화라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르웨이에서 2027년부터 심혈관계 질환이 점점 증가했어요. 아마 이때가 그 경제 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고기를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이 심장 질환이 증가를 했다가 1940년 나치가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딱 침공했어요. 나치 군대가 자국 군대를 먹으려고 노르웨이에 있는 가축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노르웨이 국민들은 강제로 채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심장병 비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뚝뚝뚝뚝. 언제까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육류와 유제품을 먹기 시작하자 심장병이 급증한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는 포크 오버 나이프스라고 하는 그 이 영화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식과 뭐 건강, 채식과 뭐 근육, 채식과 스태미너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게임 체인저스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근육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응. 예, 근육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채식 한 끼만 해도 어제하고 오늘이 틀린 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의 스태미너 우리 예상했던 거 완전히 정반대인 걸 실험해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틀랜셋 위원회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영양 문제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요한 록스트렘 교수 또 나오죠. 지속 가능성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의장. 그다음에 영양학 분야의 의장은 왼쪽에 있는 월터 윌렛 교수예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전 세계에서 한 15, 16, 이 정도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식단을 제안해서 심지어 요리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리도 올라와 있어요. 과학자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레시피를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백질. 아까 우리나라 하루에 생선 191g 먹는다고 그랬죠. 맥시멈 28. 그 다음에 육류, 달걀 포함해서 육류만 하면 7, 24에다가 29면은 33이네요. 아니, 43. 43g.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한 끼 비건 채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정말로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0000 다섯 개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로부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을 영양학적으로 올바르게 지혜롭게 섭취하기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여기 불포화 지방은 시작이 20이잖아요. 아래에 좀 더 내려와서. 이 20이라는 뜻은 건강하게 살려면 불포화 지방을 하루에 20g은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것은 앞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놔요. 제로가 아니라. 불포화 지방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생들기름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이 건강한 그런 식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 25g 여기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견과류는 무조건이에요. 견과류는 무조건 하루에 25g 먹어야 돼. 견과류 25g, 불포화 지방 20g, 그 다음에 단백질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동물성이 제로여도 된다는 거예요. 식물성으로 섭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속 가능성 분야의 전문가하고 영양학 전문가들이 여기 안에는 WHO 위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검증을 거쳐서 나온 그런 정보입니다. 세계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 뭐 하기 위해서 비만 퇴치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무려 50%나 줄여버리겠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50%를 줄이겠다. 정부 예산 들여 사고 있어요. 학교 급식에도 채식 급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채식 식품들이 급식에서 제공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임즈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가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하고 있는 도시예요. 뉴욕시장은 한 25분 정도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 이거 그 런칭한 날 25분 동안 유튜브로 왜 우리가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33%나 줄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25분이나 연설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시장이 그 학생들하고 가서 이 이 채식급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학생들이 지지하죠. 예. 채식은 동물 복지와 지구 환경에 좋아요. 물과 같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학부모님도 이런 정보를 흡수를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저희 단체에서 유치원 교육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지적인데요. 다 알아듣습니다. 어른보다 더 빨리 변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함께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고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어린 시절에 만들어 놔야 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틀림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100번 씹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저는 음식을 빨리 못 삼킵니다. 씹어야 되니까. 완전히 이게 씹어야 그 다음에 삼키거든요.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요리 실습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비건 페스티벌 때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하는 비건 쿠킹 그 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이 전 세계에 자랑을 치는 그런 환경 도시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도시예요. 여기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채식급식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헬렌 도런 유치원이 비건 채식급식을 하는데 저는 여기 동탄에 있는 헬렌 도런 유치원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던 분이 와서 좀 조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왜 채식급식을 하는가 했더니 이 유치원이 지향하는 가치 안에 그 내용이 녹아져 있었어요. 비건 채식급식을 해요. 아이들이 친절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파티, 연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임을 망가뜨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덕성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이 자양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용, 너무 아름답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거의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K-팝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자질들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이 여러 가지 사태들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공감과 관용, 문화적인 다양성, 그다음에 환경보호. 유치원에서 환경보호를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생명,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케어, 보살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유치원에서 왜 비건 채식을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에든버러에서는 학교, 병원, 요양원에서 다 학교, 병원, 요양원 다 비건 채식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변하고 있어요. 대학에 플랜트 베이스드 유니버시티 비건 대학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건 프랑카드를 보면 미투와 데일리, 육류와 유제품이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이런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프랑카드는 플랜트 베이스드 유니버시티 앤드 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비건 대학으로 기후위기 끝장내자. 이런 그 프랑카드를 내걸고 운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이 여기에 동참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 축산업을 30% 줄여간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EU에서 돈을 빌려다가 지금 충당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알렘시는 공공장소에서 육류 광고를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이거를 그런 이 매체, 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거든요.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주류의 문화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광고를 아예 금지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채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있고 머리 발달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인간의 건강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채식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데 채식으로 진보하는 것만한 게 없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는. 그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채식으로 진보하는 것만한 게 없다. 진보라는 개념도 특별하죠. 그냥 전환이라는 말을 중립적으로 쓰는데 진보라는 거는 채식에 그만큼 더 나은 가치가 들어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는지 채식에 대해서 더 나은 인류에게는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문화, 더 나은 가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문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클린턴은 심장수술 2번 했어요. 그래서 콜들 에셀스틴, 유명한 심장 전문가가 비건 채식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고. 지금 제가 이 캡처한 이 인터뷰에서 왜 비건 채식을 하게 됐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때는 아직 손주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비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핑키핑키, 얼굴도 핑키핑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허킨 피닉스는 2019년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때 봉준호 감독이 그, 감독상 작품상 받았었잖아요. 기생충으로. 그때 시상대에 올라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늘 다른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성불평등이나 인종차별, 원주민의 권리, 동물의 권리에 싸우는 것이든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얘기하는 불의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인종, 하나의 젠더, 하나의 종, 즉 인간 같은 하나의 종이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그런 신념,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가진 문제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우지만 굉장히 지적이고 깊은 사람이에요. 호킨 피닉스의 영화 조커가 유명하지만 저는 혹시 이 방송에 보는 분들 중에 관심 있다면 허라는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호킨 피닉스를 제가 처음 만난 영화고요. 아주 흥미로웠던 영화예요. AI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고요. 또 AI에게 치인 남자,
합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요즘에는 대표적인 SF 영화로 언급이 되더군요. 좋은 영화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남자,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던 패트릭 바보미안이에요. 전 직접 독일 슈투트가트에서 이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행사에서 본 적이 있고요. 단신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그 인터뷰어가 왜 당신은 비건 채식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세냐? 그러니까 당신은 황소가 육식을 하는 걸 봤어?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넷플릭스의 더 게임 체인저스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채식은 또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은 수렵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동물을 죽이는 게 불가피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3,300kcal 섭취하는 대한민국에는 사실 음식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풍족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육식은 지각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것,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을 우리가 훔치는 것입니다. 습관 때문에 혹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혹은 식문화란 이름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걸 이제는 좀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식단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문화도 그대로고 비건 패션, 너무너무 멋진 옷들 많이 만들어지고요. 비건 가방 요즘에는 굉장히 멋진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건 문화가 사실은 그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문화로 가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3번 지구와 나를 위해 행동할 기회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 call me nature. Others call me Mother Nature. I've been here for over 4.5 billion years. 22,500 times longer than you. I don't really need people, but people need me. Yes, your future depends on me. When I thrive, you thrive. When I falter, you falter. Or worse. But I've been here for eons. I have fed species greater than you, and I have starved species greater than you. My oceans, my soil, my flowing streams, my forests, they all can take you or leave you. How you choose to live each day, whether you regard or disregard me, doesn't really matter to me. One way or the other. Your actions will determine your fate, not mine. I am nature. I will go on. I am prepared to evolve. Are you? I am the soil. I am in the hills and in the valleys, the farms, the orchards. Without me, humans could not exist. But you treat me like dirt. Do you realize that I am just a thin skin on this planet? And that I'm actually alive? Full of organisms that grow your food,
but I am broken, aching, overused, sick. Because of you. You have withered me away to less than half of what I used to be just over 100 years ago. Are you paying attention? I am turning to dust. So maybe you could treat me with a little more respect. I suppose you still want to eat, right? I am the forest. I take in your pollution and give you clean air. Purify your water and protect your shores. Yet you continue to cut me down, releasing carbon into the air and heating this planet. While some of you stand with me, most of you turn your backs on me. But I am resilient. Let me grow, and we can solve your climate problem together. When one tree falls, you might not hear it. But when millions fall, I assure you, you will feel it.